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전북의 인구는 지난 3월 말 처음으로 심리적 마지노선인 180만 명이 무너진 뒤에 그 이후에 2달 동안 3,000명 가까이 더 감소하면서 인구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출생아 수는 10년 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며 지방 소멸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죠. 인구 회복의 골든타임을 지나는 현 시점에서 이제는 전북형 인구 정책으로 전환해 청년 인구 유출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또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살기 좋은 전북을 만들어야 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전북의 인구 감소 해결책은 없나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180만 명 전북의 인구의 붕괴의 의미를 짚어보고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해법도 함께 토론해보죠. 터놓고 말합시다는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전북의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표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180만이 깨졌다고 체감하기는 진작부터 좀 있었고, 근데 그 숫자도 사실상 더 낮지 않을까. 저희 순창 지역 같은 경우는 3만이 무너졌는데 인근에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공직자들도 굉장히 많고. 인구 유출 문제는 광역도시가 없다라는 특수성, 여건적인 걸 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유출 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는 동네기도 한데요. 소비를 일으켜야 되는 주대상인 젊은 세대와 그 직장인 세대, 이런 세대들이 다 떠나서 지역을 벗어나서 결국엔 가면 갈수록 더 악순환 구조로 가죠. 취업할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일본 떠나는 거고요. 전라북도만의 취업에 관한 로드맵이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 시대는 꼭 어디에 얽매여서 일하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지역에 상관없이 능력을 키워서 일을 할 수 있는 구직 능력 개발이나 청년들 능력 지원을 해준다면은. 시골 같은 경우는 병원이 없으니까 살으라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건데, 없는 이유를 물어보면 사람이 없으니까 병원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병원이 있어야 사람이 있죠. 일단은 의식주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되는 상태에서 치료해야 되는데, 공공의료기관 이런 것들 막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제2기 혁신도시도 전라북도가 가장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아서 큰 공기업이 없어서 인구 문제가 좀 일자리 때문에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전라북도 인구를 늘리려면 그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성공을 시켜야. 전라북도에 남아있고 싶긴 한데 정보 같은 게 없어가지고 홍보 같은 거 많이 해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전북의 인구 감소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대도약 기획단의 신현영 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도약 기획단장 신현영입니다. 네, 그리고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김인호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인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혜숙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교수님. 참 인구 문제 어렵습니다. 네. 시작 전에 한 30분을 저희가 사전 토론을 하고 들어왔는데 글쎄요, 일단 저출산도 영향이 있을 테고 네. 또 떠나는 인구, 네. 청년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서울과 또 지역의 불균형 여러 가지 요인들 속에서 교수님은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전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전 개인적으로 좀 충격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라북도 인구가 180만 명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좀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관련해서 제가 한 2017, 18년도 전에 전북연구원이 전라북도 인구 동향에 관한 연구를 했을 때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때 보고만 해도 180만 명은 한 35년 정도까지는 유지할 수 있을 거다. 완만하게 떨어지긴 하겠지만. 불과 3, 4년 전인데요. 네, 그랬는데 금년에 180만 명이 무너졌다고 하니까 전 좀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금년 3월에.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인구가 감소되는 거는 두 가지죠. 크게 하나는 자연 감소. 그러니까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 있고 또 하나는 사회적 감소죠. 사회적 감소는 그 청년층의 인구가 직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유출이 된달지 교육 인구가 유출이 된달지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감소되는 것 두 가지 패턴인데요. 그렇게 되는 배경에 출생아 수가 떨어지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만혼의 현상이랄지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결혼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는 우리 사회의 어떤 사회 문화적인 환경들 특별히 아이 키우기 어려운 환경에서 오는 이 일가정 양립이 굉장히 불가능하거나 또는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이동은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산업적 부조의 한계들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머물 수 있는 직장이 없대거나 그리고 문화적인 여러 가지 결핍이 생기면서 대도시를 향하는 우리 사회의 지역 간의 불균형들이 예. 전라북도가 아주 극심하게 그것을 겪고 있는 추세이죠. 저희가 특집으로 이제 멍석 토론에서 대학 총장 2분과 네. 기업 대표 2분 그리고 이제 정무부지사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1분 6분이서 이제 한번 지역의 대학 위기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인구 문제까지 네. 나왔는데 대학의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대학의 위기가 왔는데 대학의 위기가 또 지역 소멸의 위기다. 예. 이게 이제 직결된다 이런 이야기가 네. 결론적으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산업 구조까지 다 취업까지 그렇죠. 어려움이 처해 있다 네. 보니까 이제 떠날 수밖에 없는 예. 구조.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이거 행정에서만 살핀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각 기관들마다 머리를 좀 맞대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예, 그런 사안이 됐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토론을 마무리했었는데 신현영 단장님이 계시는 곳이 이제 전북 대도약 기획단입니다. 2019년에 전북이 아마 인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인 것 같아요. 예, 소개부터 좀 해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대도약 기획단은 2년 반 전인 2019년 1월에 인구정책 혁신팀을 포함한 3개 팀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에 좀 더 체계적으로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신설된 부서인데요. 그동안 저희가 인구 종합 대책도 수립을 하고 예. 민간 협의회도 구성을 하고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체계를 다지는 작업들을 했는데요. 예. 일단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에 국가적으로 유의미한 통계가 2가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 이른바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을 하면서 인구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이 통계 수치는 저출생과 인구 유출에 의한 인구 격차 문제를 아주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적으로는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의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인구 감소, 그리고 청년층의 수도권 인구 유출, 그리고 고령화, 급격한 고령화,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뭐 일단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럼 대도약 기획단에서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또 내지는 저출산을 좀 더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셨을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예, 그동안 대도약 기획단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체계를 많이 다졌고요. 예. 그 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구정책 시행계획에는 6가지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 생애주기 관점에서 저출산, 청년층, 고령화, 그리고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맞춤형 정책으로 도시재생, 그다음에 다문화, 그다음에 농촌 활력 이렇게 6가지 분야의 정책을 지금 매년 시행 계획을 통해서 수립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되면 좋을 텐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 누구보다 답답해하실 것 같고, 예, 인구 정책 속에서 이런 체계를 좀 갖추고 있는데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말이죠. 자,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이제 김인호 본부장님 나왔는데 벌써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이했네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일단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지난 60년 동안 정부의 인구정책에 발맞춰서 교육, 홍보, 인식 개선 다양한 또 지역사회 의료 서비스를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1961년도에 이제 대한가족계협회를 창립할 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인구 증가 굉장히 많아서 출산 증가 억제 정책을 위해서 저희 정부와 함께 이제 그 적정 인구수 유지와 경제 발전 도모를 좀 추진을 했는데요. 그 2000년 들어서 상황이 굉장히 급작스럽게 반대로 됐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지다 보니까 다양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다양한 요인들이 많은데 저희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인식 개선을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인구 정책을 저희가 좀 말씀드린다면 저희 협회가 같이 했던 그 지나가는 그 연도별 슬로건을 좀 알 수 있겠는데요. 사실 60년대에는 저희 보면은 이제
알맞게 나와서 훌륭하게 잘 키우자였었죠. 70년대에는 뭐 딸아들 군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80년대군요, 90년대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남아선호 사상이 굉장히 많이 심해서 저희가 잘 키운 딸 하는 아들,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는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2000년 들어서는 아시겠지만 학계 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굉장히 결국 이제 직접적으로 출산 증가를 위한 정책에서 저희가 아빠 혼자는 외로워요. 엄마 아이를 자녀 동생 갖고 싶어서 이런 슬로건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지금 현재 최근에는 저희는 이제 결국 이제 이 출산과 양육은 결국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각계각층의 문제다, 같이 책임져야겠다 하는 그 슬로건에 맞춰서 저희가 현재는 이제 혼자하면 힘든 육아, 함께하는 든든 육아라는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가정 내에서의 이 남성의 육아 참여 이런 거 좀 같이 좀 해결을 해주고요. 함께 돌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정부 정책에 맞춰서 저희 협회는 다양한 인식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게끔 그 슬로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혜숙 교수님 사실 산하 제한 정책이 있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럼요. 그 앞으로 이렇게 못 내다봤을까요? 그렇죠. 제가 1987년도에 아이를 출산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떤 정책이 있었냐면 하나이만 낳으면 아파트 분양권도 우선권으로 줬었고요. 여러 가지 그런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는 저희가 제한 정책이 아니라 장려 정책으로 갔어야 될 만큼 인구는 이미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거가 계측이 안 돼서 정책이 언밸런스 했었던 거죠. 제가 아이가 셋인데요. 사람들이 애국자라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전주시에서 이제 그 다자녀 카드도 주시고 뭐 주차장도 50% 할인, 뭐 동물원도 무료 입장,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저의 이야기가 뭐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나 지금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또는 출산을 좀 장려하는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심지어 뭐 출산 장려금으로 군 단위로 가면 뭐 셋째를 낳으면 1,000만 원 이상을 주고 뭐 그렇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출산을 많이 하고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교수님 보시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아이를 낳기 전에 결혼도 하지 않는, 뭐 M4 세대라고 우리가 청년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세대도 얘기하고, 모든 걸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그중에 꿈과 직장과 결혼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순차적으로 전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13개 시군, 뭐 군산, 익산, 완주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다 싶지만 나머지 시군이 지방 소멸로 간다, 이렇게 벌써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1개. 11개는 소멸 예정 지역으로 지도를 보니까 그게 딱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체감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보면, 저희가 일제 강점기 때 전라북도 인구가 200만 대입니다. 그리고 1966년도에 250만 명대. 그렇죠. 보통 우리가 250만을 기억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180만 명이 무너졌으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전주시 인구 전체보다도 많은 인구가 전라북도에서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대로 하면 어느 분의 통계로 보면 430만 정도가 돼야 인구 증감과 함께 맞은 전북의 인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180만이 무너졌으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수를 대비하고 그 시간을 계산해 보면 정말 400만 명이 넘어야 되고 대구시의 인구가 200만 명이 넘잖아요. 광주도 100만이 넘고 그러면 전라북도가 유난히 인구 감소가 너무너무 두드러집니다. 그 원인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아주 작은 그 콩알 많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그 국가 정책까지 다 이어져 있죠. 문화적인 변화들도 그렇고 가치관의 변화도 그렇고 살기 힘든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히 젊은 세대에서는 자기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이거를 꿈도 꾸지 못할 만큼의 절박한.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거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서도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럼요. 잘 사는 나라인데 아이들이 느끼는 것은 나는 못 살으니까 아이를 못 낳겠다고 하는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양극화와 상대적 박탈감이 좀 많죠, 사실. 그러면서 적어도 저도 잘 봅니다만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거기 보여주는 그 아이들을 키울 정도 내가 키워야 되는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들이 이런 부분에 관해서 포커스도 상당히 좀 잘 줌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 전북의 이제 상황 속에서 지방 소멸 11개 시군을 말씀하셨고, 더 가속화가 될 수도 있는 어려움 속에서 그렇다면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인가? 어찌 보면 그래도 2007년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하면서 인구의 유입이라든지 또 여기 이제 우리
대학 출신들의 직원 채용이 있어서 나름 효과에 대한 기대를 좀 해봤습니다만 뭐 아주 그렇게 톡톡히 뭐 덕을 보지는 못한 그런 현실 속에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신현영 단장님 전북의 그런 인구 속도가 빠지고 있는 부분을 요인 분석하시면서 이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예. 네, 그 전북의 인구 추세를 보면 2000년도에 200만 이하로 이렇게 감소를 했고 그 이후에 2005년도에 190만 이하로 감소를 했고 올해 3월에 이제 180만 이하로 감소를 했는데요. 예. 그 감소 추세가 2000년대 초반에는 빨라지다가 그 후에 조금 둔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2010년, 2011년에는 약간의 인구 증가가 있었고요. 예. 이것은 혁신도시의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었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혁신도시가 저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쉬운 점이 있긴 합니다. 네. 혁신도시 효과를 잠깐 살펴보자면 정주인구 달성률이라든지 가족 동반 이주율, 지방 세수 이런 수치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예. 다만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은 지역인재 의무 채용률이 조금 낮은 편인데요. 이게 국가기관이 많은 점이 조금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혁신도시가 이 지방 이전기관으로서 단순히 형식적인 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혁신도시 이전기관도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것을 지역 사회와 지역 우리 산업과 연계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최근에 국토정보공사에서 상용차 자율주행 테스트 구축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조금 더 진행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혁신도시 이전기관이 지역에 착근하는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30% 의무 고용 법제화에 대한 노력도 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국가기관이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손해를 보는 부분. 대학에 계시니까 이해숙 교수님. 네. 이번 올해 우리 대학의 신입생 충원을 보니까 뭐 일단 원광대 같은 경우가 이제 70%밖에 채우지 못한 부분 속에서 상당히 어려움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 비단 뭐 원대뿐만이 아니라 전북대마저도 제대로 100% 충원을 못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도 20, 30대가 지난 한 해만 10,000명 정도가 넘게 떠났단 말이죠.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도 줄어드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또 떠나는 인구가 이렇게 많으면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층의 인구가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대학 들어갈 때 수도권으로 가죠. 그럴 때 상당히 많이 빠져요. 그럼 대학을 졸업하고 그 사람들이 절대로 지역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을 졸업하면 그다음에 또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지 않고 이러면서 젊은 층의 인구가 엄청나게 빠져나가서 봤더니 지금 최근에 그 통계 결과가 생산 인구가 전라북도가 75만 명이 줄어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전주시 인구만큼 빠져나갔다고 얘기했는데 그 전주시 인구가 그냥 노인들이나 어린아이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지역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생동감 있는 청년층의 인구들이 몇 년간 그렇게 75만 명 정도 생산 인력인데요, 이분들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세수도 안 되는 거고 지역이 활력이 떨어지는 거고 완전히 그냥 주저앉아서 메말라 버리는 것 같은 현상이 전라북도가 심화되는 거죠. 김현호 본부장님, 인구 정책으로 이 청년들 뭐 일단 뭐 지금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뭐 특히나 일자리 또 주거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복합적으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따로 좀 할 수 있는 어떤 정책들 아니면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혹시 조사한 어떤 내용들이 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먼저 젊은층, 청년층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아시겠지만 젊은층들이 떠나는 이유는 제대로 된 이제 안정적인 고용적인 안정적인 자리가 필요한데 아무래도 고용적 안정적인 자리가 없기 때문에 대도시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많은 다양한 청년 사업 같은 걸 좀 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이라든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요구도가 무엇인지 좀 파악을 해서 니들을 파악해서 현실에 좀 반영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일부 좀 잘하는 단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아시겠지만 경부의성이라든가 순천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서 단기적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서 그들 일자리와 주거, 복합, 문화까지 해서 나중에
같이 그렇죠. 해 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 친구들이 결국은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으면 예. 내가 결국은 결혼을 생각하게 되고 예.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요구도가 생기거든요. 예. 그 요구도의 니드에 맞춰서 하게 되면 결국은 중앙정부나 지자체는 그에 맞춰서 보육과 의료 수업을 같이 한다면 예. 인구수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이 지자자치단체들의 이 출산율 제고는 앞으로 몇 년 좀 지켜봐야겠죠. 이 했던 시범 사업들이 이게 연결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전북도도 제 생각에는 그러한 이 청년들의 요구도 니드가 좀 필요를 실질적으로 모든 플랜을 짤 때 그들의 요구들 참여를 하는 걸로 해서 현물성이라도 현금성의 일자리 이런 부분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봐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좀 얻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특집 때도 나온 이야기가 바로 이제 지역의 기업 시장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거의 뭐 99%인 이 지역에서 청년은 대기업을 원한다면 당연히 떠나야만 되는 것이고 하지만 떠났을 때 이익과 남았을 때도 이익이 있다면 그 이익을 준비가 마련이 된다면 다른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기업은 오히려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 오히려 서울 가서 채용을 해야 된다는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스매칭인데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장점과 중소기업에 들어갔을 때 안정적인 주거 내지는 문화 기반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아마 지금의 정무부지사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이제 산업단지에 공장만 들어서면 안 된다. 그렇죠. 산업단지와 주거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문화시설이 함께 들어서야만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그 서울 사례를 좀 말씀하신 거잖아요. 신영영 단장님. 그 청년 유출 문제가 심각한데 그 청년 유출 문제에 있어서 생각해 볼 것이 저희 도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비율을 따져보면 저출생으로 인한 것보다 인구 유출에 의한 것이 훨씬 큽니다.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고등학교까지 여기에서 졸업을 하고 그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취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로 취업을 할 것인지 그리고 서울로 대학을 가신 분들은 서울에서 취직을 할 것인지 내가 고향에 내려가서 취업을 할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할 텐데요. 그 선상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우리 도로 유입을 해야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상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 정도의 인센티브를 줘야 우리 지역으로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정책들 중에 하나가 저희가 청년 정책 수당이라고 하는 건데요. 청년 활동 지원 수당인데요. 이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잘 정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다른 지역 지자체의 정책과 조금 다른 부분은 다른 지자체의 정책은 대부분 구직자에게 이 지원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구직 이후 1년 동안 1년 이상 직장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청년들이 2년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장 생활이 가능한데 취업을 하고 2년 사이에 많은 이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를 조금 저희가 메워준다는 생각으로 매월 30만 원씩 이렇게 7개 업종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500명을 사업 대상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이게 2배 늘려가지고 1000명으로 이렇게 사업 대상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대기업을 원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의 대표로 계신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일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그 주변의 여건들 얼마든지 자신감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아까 김인호 본부장님 말씀처럼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더 다양하게 들으면서 대책을 조금 그 청년들의 다양한 각도에 맞게끔 세울 수 있는 방법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일관되게 다 대기업을 원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시사점이 있다고 봐요. 제가 이제 그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대변된 글을 좀 읽었더니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전라북도에서는 뭘 해도 기분이 안 된다고. 그런데 이제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한 거죠. 일테면 잡에 대한 디자인 꼭 대기업으로 가는 것하고 중소기업으로 남았을 때 그리고 대도시로 갔을 때 하고 이 지역에 남았을 때 라이프 디자인을 해보는 거죠. 서울에 가서 그 수십억씩 하는 아파트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하고 이 지역에 남았을 때 삶의 질을 유지할 때
그 봉급 수준이 어느 정도고 주택에 대한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가 어떤 건가 이걸 구체적으로 디자인해서 이 지역에 남는 것이 갖는 여러 가지 매력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도 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예.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도 매우 우리가 이렇게 유인해 볼 수 있는 그 좋은 하나의 소재가 된다고 봅니다. 예. 과거에 뭐 정치인이 저녁이 있는 삶을 이야기하고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삶의 질에 있어서 청년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사실 지금 뭐 가상화폐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영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제대로 일해가지고 아파트를 사기는 부자가 되기는 어려운 세상에서 참 빚을 내서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이 투자를 해야만 되는 상황 그렇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이제 어찌 보면 이 행정에서 또 기득권에서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제 지역의 현실도 현실입니다만 어찌 보면 정부 차원에서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 문제, 좀 더 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도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예, 싶은데요. 그러시죠. 이게 지난 보신 이 카메라 앞에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혹시 보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도인데요. 이게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인구 증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파란색 부분은 인구가 증가한 10개 광역지자체를 의미하고요. 이 빨간색 지도는 인구가 감소한 7개 지자체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서울을 비롯한 서울 인근 지역입니다. 서울은 인구가 감소했지만 이것은 저는 사실은 서울 인구가 감소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생활 인구는 그대로 있으니까요. 서울이 오히려 광역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은 인구가 감소했지만 경남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와 강원도, 전남, 경북, 강원도가 인구가 이제 감소를 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 경기도의 인구는 2000년부터 이게 2020년도까지의 20년간의 인구 변화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 기간 동안 경기도의 인구는 420만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균형 발전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조금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인구 문제에 있어서는 지자체 노력만으로는 사실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국가 차원에서의 노력이 함께 되지 않으면 인구 문제는 사실 해결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현행 제도 내에서 조금 개선됐으면 하는 것들이 저희가 흔히 말하는 500억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실시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여기에 이제 균형 발전 지표가 들어가는데 현재 이제 가중치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특히나 R&D 사업 같은 경우는 균형 발전 지표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저께 이제 신문을 보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균형 발전 특별회계라는 특별회계 몫이 있는데 요 특별회계 몫이 이제 한 1년당 10조 가까이 이제 편성이 되는데 요 증감률을 보니까 오히려 이제 서울 쪽에 균특회계 내용이 더 많이 반영되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지금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균형발전 특별법이 지금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법 근거가 마련이 돼 있는데 이 법의 이 시행을 할 때 조금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그만합시다. 전북의 인구 감소 해결책은 없나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의 김인호 본부장 그리고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혜숙 교수 전라북도 대도약기획단 신현영 단장과 말씀을 나눠보고 있는데 청년들의 뭐 유출 문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뭐 아이가 태어나야 어쨌든 계속해서 인구가 좀 늘 테고 또 이 지역을 지탱할 수 있는 중심 세대가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김인호 본부장님 우리 지역 합계 출산율이 0.91명으로 광역자치단체 중에 두 번째로 낮다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소한 한 명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엄마와 아빠가 결혼해서 아이를 하나는 낳아야 되는데 이런 걱정을 해봐요. 이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엄마를 낳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빠를 낳으셨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저를 혼자 낳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65세 이상이 됐을 때 이 아이가 다 부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너무나 무겁잖아요. 네. 뭐 지역에 당연히 경제도 순환이 되진 않을 테고 0.91명이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고 좀 봐야 될까요? 네, 0.91명이라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전북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졌는데 그 부분을 좀 크게 좀 강의적으로 보면 저희 인구보건복지 협회가 작년에 30대 남녀 대상으로 좀 1,000명을 대상으로 좀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예. 그 조사한 내용이 보면 결혼과 이제 출산에 대해서 인식 개선을 조사를 했는데요. 그 1,000명의 남성인데 그 남성이나 여성이나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당신이 결혼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하지 말 것이냐 했는데 남성은 76.8%가 결혼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반면 여성은 오히려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67.4%가 결혼을 안 하겠다. 아이고. 네. 비혼을 선언한 거거든요. 예. 또 한 가지가 지금 가구 형태를 보시면 요새는 1인 가구, 독립 가구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네. 남성의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 세대에서 떠나서 이제 본인이 배우자를 대상으로 해서 같이 부양 부부 가족이 나왔을 때 한 67.4%가 이제 그렇게 살겠다고 했는데 여성 같은 경우는 아예 그 혼자만 살겠다는 그 비혼수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던 경우고요. 결국 이 내용은 뭐냐면 결국 이 가사나 육아가 아직까지도 남성이 아니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여성 중심으로 돼 있고 결국은 그 우리 젊은 층은 세대들이 직장을 들어가서도 결혼과 이어서 출산과 육아가 연결가 됐기 때문에 특히 여성이 같은 경우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많이 좀 일이 인식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집도 있고요. 네. 여전한 집도 더 많습니다. 아니 근데 뭐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네. 이예수 교수님 네. 왜 이렇게 여성분들이 결혼을 이렇게 기피할까요? 결혼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적은 거죠. 정말 그거는 결혼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평생 동안 적은 겁니다. 근데 결혼은 어떤 이득을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실제로 남녀 관계 결혼은 교환 관계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교환. 실제로 저희 이제 제 주변에 60 넘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언제 이 가사노동으로부터 밥 짓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나 얘기도 하고 또 한 분은 지난번에 어디 모임 갔더니 60살이 되면 정부에서 계속 살래 헤어질래 이거 물어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런 황혼 이혼도 상당히 많아요. 네, 결혼 단임제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제 제가 이제 인구 문제를 얘기한다고 하다가 저희 후배 교수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게 힘드냐 너는 이렇게 아이 낳고 키우면서 했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것도 자기 생일날 퇴근하고 헛찍어 아이와 남편을 위해서 고기를 구웠는데 남편이 고기를 딱 씹다가 이 고기가 왜 이렇게 질겨 그러면서 젓가락을 탁 놓고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 했다는 거예요. 고기가 질긴 거는 정육점에 가서 얘기를 하든지 그 고기를 잡은 분한테 얘기를 하지 왜 나한테 화를 내느냐.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소한테 물어봤어야지.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여성들이 결혼하면 출산도 아이를 낳는 것도 그 몸이 견뎌내야 되는 이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젖먹이고 정서적으로 관여하고 아무리 남편이 함께하고 사위가 한다고 해도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몫은 제가 보기에는 8대2 또는 9대1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이 큰 원인이 되겠죠. 여기서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할 건 아닙니다만 이준석 만 36세 그 보수 야당의 당대표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의 20대 30대와 지금의 20대 30대는 굉장한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맞아요. 예, 이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이 남녀 젠더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사실 뭐 이 결혼 문제 이야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나왔는데 여성이 이렇게 결혼도 기피도 하고 뭐 혼자 살겠다, 출산하지 않겠다. 실제로 출산하지 않는 지금 뭐 신혼 부부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 걸까요? 이거 각 개개인의 남성들이 노력도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정책 차원에서 좀 더 글쎄 지금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이분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면 살 집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뭐 한 20여 년 계속 대출 받아서 갚아야만 아파트가 내 걸로 떨어지는 지금 상황에서 이런 주거 문제라든지 뭐 그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젊은 세대가 고민하고 있는 현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출산 고령 사회 대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에는 5개 분야 265개 사업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인데 그 사업 내용을 보면 말씀하신 임신, 출산, 돌봄, 육아를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거, 복지, 문화 이런 다양한 분야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출산 대책의 분야를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조금 더 검증을 해봐야 될 단계이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그동안 이제 출산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던 정책을 말씀하신 결혼, 취업 이 3가지가 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예를 들면 현재 지금 시군, 그러니까 전국에 226개 기초지자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215개의 지자체가 출산지원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도 14개 시군 모두가 출산지원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출산지원금이 첫째는 최대 많게는 300만 원부터 넷째 많게는 2천만 원까지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연간 지원하고 있는 출산지원금만 해도 111억에 작년에 같은 경우 11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시군의 출산지원금은 사실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좀 낳게 보려고 하는 고육지책으로 나왔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런 출산 정책에 조금 초점을 앞선 결혼 그리고 취업 그리고 출산 이후에 돌봄 육아 이렇게 4가지 정도의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지 않으면 이 출산 문제를 조금 저희가 해결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참 죄송하게도 지금 젊은 세대를 이해하는 선에서 보면 이런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이외에 이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결혼에 대한 개념 출산에 대한 개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무엇을 좀 들어야 되는지 그들에게 들어봐야 되기도 할 텐데 저는 이제 저희가 생각해서 그들에게 들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 청년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말할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청년의 인구 유출을 얘기할 때 머리에 딱 개념으로 떠오르는 것은 남성 청년들이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출산 정책이나 주택 정책을 얘기하고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얘기할 때 젠더 관점을 상실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 여성들이 외국에서 보면 우리나라 지금 그 여성들의 경제 활동률이 50% 초반을 계속 넘나들지 못하고 있거든요. M자 곡선을 벗어나질 못해요. 그런데 인구 출산율이 1.8명 이상 돼야 현재 인구를 유지한다고 하는데 유럽은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90% 이상이 됩니다.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고 소득이 높을 때 아이를 출산하는 비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여성들의 가임 여성들의 애환이 어떤 것들이고 결혼을 왜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왜 그 아이를 낳지 않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해결된다면 아이를 낳겠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가족 문화를 보면 할머니 세대, 어머니 세대를 보면서 나는 결혼 안 할래. 어찌 보면 가족 문화에 대한 올바른 정착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가족이 함께 사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사는 그 가족이 부러워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거기서 오는 이득이 바로 생기는 것이고 일종의 교환도 될 것이고 그런 가족 문화 정책을 위해서 좀 필요한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족 문화하면은 말씀하신 여성들이 지금 중심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결국 여성이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요새 MZ 세대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말씀드리면은 저희도 이제 신입 직원들을 보면 생각하는 가치관이 굉장히 틀려요. 뭐냐면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있어야지만 두 번째는 직장 내에서의 성평등과 젠더 그리고 공정성을 원하고 있죠. 그렇다면 직장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가정에서 남편과 여성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육아라든가 요새까지도 육아 자체 문제도 계속 남성들 생각하는 건 이게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절대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문화가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같이 사회에서 이루어져야지 그래야
똑같이 평평을 이루어야지 여성들이 편안하게 아이를 놓고 누구한테 맡겨놓고 일을 할 수 있어야지 이제 경제 활동이 되는 거지. 그런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아직까지도 이 결혼이나 출산에서는 여성들이 가치가 생각하는 게 지금 계속 미뤄지려고 하는 생각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주변에 보면 설거지하고 음식물 쓰레기 대부분 다 남편들이 버려요.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이제 아나운서님 말씀 그건 기본. 이게 양육은 아니죠. 양육이라면 제가 육아 양육이라면은 예를 들면 이겁니다. 아이와의 대화가 정말 필요할 때, 쉽게 해서 하면 부부와의 대화가 필요할 때 남성이 얘기하는 건 똑같이 직장 맞벌이 같은 게 보면은 생각하는 게 보면은 내가 좀 생각하는 게 보통 항상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약간 피해보는 이거 좀 참아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고 당연히 남성들이 설거지하고 뭐 재활용 부리기 하는 이거는 육아가 아니라 그런데 아빠들을 위한 육아의 교육 기회라될까요? 그런 게 사실 없어서 뭐 어떻게 아빠가 양육하고 그렇죠. 가정에 함께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인가 뭐 이런 저도 그런 기회가 없었고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직장 문화도 바뀌어야 돼요. 직장 문화도 바뀌어야 되고 저희가 이제 저는 가정 문화가 바뀌는 거가 코로나 상황이 가정 문화를 많이 바꿀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집으로 일찍 돌아오잖아요. 가정 중심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남편들이 그렇게 집으로 일찍 돌아왔을 때 여성들의 가사 노동량이 3배씩 된다는 거죠. 계속 집에서 밥을 해야 되고. 제가 그래서 재밌는 거를 살펴봐서요. 이 출산하고 보면서 우리나라 가족들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얼마나 될까 했더니 1,500만 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로워서 동물을 키우는 정도의 부담이 아이를 키우는 부담으로 낮춰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희가 다시 이야기를 좀 시작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정리를 하자면 일단 뭐 저출산이 하나의 요인이었고 자연 감소, 이제 사회적 감소를 말씀하시면서 대학부터 수도권으로 떠나고 또 떠나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심지어 여기서 졸업한 졸업생마저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곳을 찾아서 떠나고 그렇기 때문에 한 해 20, 30대가 10,000명 정도가 떠나고 자연스럽게 180만 명이 무너졌고 그 2달밖에 안 됐는데 또 3,000명이 또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 이 속도로 가면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육아와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또 남자의 역할, 뭐 인식 개선 이런 이야기까지 좀 했는데 이제 원인은 좀 알 것 같아요. 빠질 수밖에 없고 서울과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다면 진짜 현실적인 대안은 없는 것일까? 도에서 굉장히 많은 우리 신은영 단장님께서 좋은 정책들을 좀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청년들에게는 와닿는 정책인가에 대한 또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고 이제 마무리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 시간이 이제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각자 입장에서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그냥 이게 슬로건이고 표어가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좀 담아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 방송을 듣는 청년들이 좀 원하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서요. 먼저 도의 신현영 단장님. 네, 인구 문제는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매우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거, 경제, 문화, 교육, 복지 이렇게 다양한 방면의 영역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서 우리 인구 문제의 이 심각성을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식하고 공감하는 데서 인구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지원 그리고 강력한 균형 발전 정책과 함께 우리 도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 일자리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산업 기반을 갖춰나가는 노력을 계속 경주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기회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최근에 휴양 힐링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뛰어난 문화자원,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이런 문화자원, 자연자원에 조금 더 접근성을 높여주는 노력들 저희가 흔히 말하는 생활 SOC라고 하는데요. 교통 인프라라든지 도서관 같은 문화 인프라 그리고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갖춰진다면 많은 그 베이비 부머 세대가 지금 귀농 귀촌을 하고 있고 신중년 세대 그리고 청년 세대도 지역에 돌아와서 농업 창농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기회 요인을 포착할 수 있는
인프라, 그다음에 기반 이런 사업들을 더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그 분야에 있어서도 저희가 조금 더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뭐 고용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아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조금 이 대목에서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속에서 어쨌든 그래도 아직은 육아와 가사는 여성에게 그래도 많이 지금 치중되어 있는 걸 보면 이 여성이 일하고 또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할까요? 그런 보장 시스템이 좀 더 많이 좀 아직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렇죠. 좀 해보게 돼요. 네. 예, 경력 단절도 상당히 많잖아요. 네, 예. 여전히 많죠. 예. 그게 이제 국가 차원에서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긴 하지만 특별히 이제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갖춰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육아휴직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 이제 그 3개월 이렇게 얘기하지만 외국은 이미 그 16주 이렇게 쓰고 아이가 3살 때까지는 육아휴직 할 수 있고 휴가 수당도 받을 수 있고 다시 원직으로 되돌아올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엄마들이 직장 생활 하는 동안에 보육에 대한 거랄지 그다음에 아침 저희가 지금 그 부모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가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 아이는 8시 반 9시에 데려가고 그래서 그 틈새 보육이랄지 휴일 보육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봐 주셔야 되고 저는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아까 부동산하고 연계를 했는데 예. 그 주택을 지을 때 이 결혼하는 부부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임대주택 같은 경우를 적극적으로 좀 디자인해 보시는 거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이곳에 정착할 때 그렇죠. 너희들이 떠나지 않고 갔을 때 서울에 갔을 때 그냥 전세 자금만 해도 몇 억씩 가는 집이 아니라 정말 몇 천만 원만 있으면 여기서 살 수 있고 그것을 또 빌려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셔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귀촌 인구들이 전라북도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연세가 드신 분들을 와서 보시면 저희 대학도 지금 다른 대학의 총장님이 와 계시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거리, 볼거리, 공기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데 이런 분들이 돌아와서 사실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산업 현장에서 이제는 우리가 자연적인 증가뿐만이 아니라 노동 현장이나 이런 곳에서 이주민 정책이랄지 외국인 노동자 정책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이제 활성화될 거거든요. 그분들이 여기서 계속 머물러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거주 여건이랄지 문화적인 여건이랄지 산업적인 여건들을 우리 지역 차원에서 좀 촘촘하게 꾸려 가보시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고군산군도 가까이 있는 그 비안 초등학교가 폐교되는 현장을 좀 다녀왔는데 시골 학교들이 이렇게 통폐합되거나 폐교되는 상황 속에서 농촌의 현실은 더 속도가 빨라지고 어떤 면 단위에서는 아이 하나가 태어나지도 않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곳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 심지어 초고령사 이미 30%를 넘어서서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어린이 상황 속에서 농촌의 이 출산이라든지 농촌의 육아와 교육 환경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김인호 본부장님. 네네. 전라북도도 굉장히 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농촌의 인구수가 줄어든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요새 뉴스를 보면 좀 새로운 문화가 많이 있는데 젊은 층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요새 젊은 층이 농사를 짓는 방법도 틀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ICT라든가 이런 새로운 기법으로 농사를 짓는 거죠. 그 농사를 짓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경북 의성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무연고, 무농부, 무지원 모든 걸 다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는데 최신식 첨단의 농사라든가 농사 기법을 지원을 해주는데 그러면 이 지역 출신이 아니어도 젊은 층이 와가지고 자기가 로봇이나 여러 가지로 다양한 농사를 할 수 있게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구체적으로 얘기했지만 그 지역사에서 뭐 5분 거리에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30분, 50분 내에 문화유산 조서 거리를 할 수 있어야 집이 있지만 집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 내에 모든 인프라가 구축이 되게 만들어야 그래야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이런 젊은 층이 많이 늘어나야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TV를 보면 굉장히 많이 그러한 농사 기법을 하는 친구들도 많고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그 지역사회와 시민단체가 각기 또 인식 개선을 같이 한다 하면 이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분단 이야기 나오면서 항상 이 저출산과 관련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분만 의료 취약 지역이 있어서 출산할 수 없는 그런 환경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뭐 걸림돌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도내 14개 시군 중에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이 7개 시군입니다. 네네. 그 지역에 있어서는 출산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그 7개 분만 취약 지역에 대해서 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후 건강관리 지원까지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과의 이런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출생아 수가 1년에 100명 이하인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병원도 물론 짓는 게 필요하지만 그 병원 짓는 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당사자들한테도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든지 산 후에도 관리를 해준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출산 취약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하는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이제 1분씩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인호 본부장님. 예. 네, 아까 제가 말씀 못 들었던 게 저희 협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이제 다른 사업들 말씀하시면 저희 남성의 육아 중심 참여를 하기 위해서 전북 백인 앞바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백인 앞바다라는 거는 아마도 아빠도 처음이고 아이도 처음이다 보니까 이 초보 아빠로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육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중앙정부라 지금 벌써 지금 10년째 넘었는데 올해는 전북은 3기수입니다. 백인 아빠단이 5월달에 이제 스타트했고요.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프라인 모임은 못하지만 온라인에서 방콕 구석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다양한 문화 체험이라든가 아이들과 이제 정서적으로 놀면서 육아를 할 수 있는 아빠를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도 조기 달성이 돼서 작년에 했던 아빠들도 올해 많이 참여하고 있어서 점점 이런 아빠들 많이 육성하고 양성한다면 남성의 이 참여, 육아 참여가 된다면 아무래도 양성평등이 이루어져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백인의 아빠단 남성분들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혜숙 교수님. 저는 이제 그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놓치고 지나간 부분이 있어서 그거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라가 낙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비혼 부모들에 관한 지원들. 그래서 그 결혼하지 않았어도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거가 떳떳하고 그것이 굉장히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그래서 숨기거나 은폐되거나 어떤 그 낙인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거. 그래서 그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해외로 아이들을 입양해서 보내는 아이들이 아직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그래서 지금도 계속 저는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20년 전에 30년 전에 해외로 입양한 아이들이 부모를 찾는 이런 것들을 봅니다. 더 이상 그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지 않고 저희가 우리가 함께 입양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키워낼 수 있는 문화, 이렇게 해서 전라북도가 선진적으로 이 부분들을 해내고 그러면서 인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에서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구 문제의 첫걸음은 우리가 모두 이렇게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구 문제가 국가의 존립 자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에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2018년부터 인구종합 대책을 통해서 인구정책에 많은 대응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180만 이하로 감소되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안정적인 일자리, 그리고 주거를 비롯한 결혼 환경, 그리고 출산 이후의 돌봄 육아,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 생활까지 이런 그 일련의 이제 그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도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이 하나가 성장하기 위해서 마을 하나가 필요하고요. 어른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졌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좀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서 아이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함께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 남녀 구분 없이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해 보면서 오늘 여기서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이혜숙 교수, 그리고 전라북도 대도약기획단의 신현영 단장,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의 김인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더 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